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폭행과 고문입니다. 2024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청년을 본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민수 28살. 그는 석 달 전인 2023년 10월 이 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앞니 2개는 뿌리째 뽑혀 있었고 체중은 1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멍과 상투성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민수를 이렇게 만든 조직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삼방파, 부산 김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2001년에 결성된 이 조직은 한때 50여 명의 조직원을 거느렸고 청부폭력, 갈취, 협박으로 김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적발되고 구속됐지만 조직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백수 청년이었습니다. 조직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왜 삼방파는 민수를 캄보디아로 끌고 갔을까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9월 부산.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였지만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고 면접을 봐도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미안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텔레그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해외 IT 기업에서 고객 상담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지? 스팸이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캄보디아 근무이고 비자와 항공권은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만 원.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제안 중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민수는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은 친절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세운 IT 고객센터이고 한국 고객 대상 상담 업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만 가능하면 되고 직원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숙소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은 계속 친절하게 답변해줬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후기까지 보내줬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많아서 이번 주 안에 결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조건을 만날 수 있을까? 결국 민수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틀 뒤 민수의 이메일로 인천발 푸놈펜행 항공권이 도착했습니다. 출발일은 10월 15일 2주일 뒤였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다고, 월급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아들이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민수는 간단한 짐을 꾸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복수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텔레그램으로 일자리 제안을 받던 그 시각 부산 김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 한 곳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삼방파 조직의 대표를 직접적 거명하며 협박하는 글이었습니다. 조직은 경로했습니다. 삼방파가 어떤 조직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2001년 김해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창립 넉 달 만에 51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대규모 폭력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이 조직을 신흥 폭력 조직으로서는 그 규모가 크며 죄질도 악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부폭력 3건, 업소보호비 갈취 110회에 1억 5,600만 원, 사채업자 갈취 105회에 1억 9,200만 원, 주점술값 갈취 62회에 4,900만 원, 총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조직원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동료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방파 조직원들은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 지역 고등학교 1학년생 넷을 강제로 동원해 2주일 동안 번화가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켰습니다. 하루 판매 금액 5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하게 협박했고 판매 수익금은 모두 빼앗았습니다. 15살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같은 해 조직 두목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가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수술용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조직원에게 전화해 손도끼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분 동안 응급실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조직 내부 다툼으로 두목이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직원 셋이 두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인들은 다른 조직원의 도움을 받아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도 조직은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두목이 자리를 채웠고 조직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삼방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해외로 나간 겁니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런 조직을 온라인에서 협박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2023년 9월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글은 조직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직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글쓴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IPP 추적, 작성 패턴 분석, 온라인 활동 내역 확인. 며칠 뒤 조직은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후반 남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고 나이대와 지역이 일치했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민수는 그 글을 쓴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지역에 살았고 비슷한 나이대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직접 건드리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로 데려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민수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월급 500만 원, 캄보디아 근무,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후 프놈펜 국제공항. 민수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항.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불안을 덮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보낸 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말과 중국말을 섞었으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맞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중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가 시내에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꾸 외곽으로 가는 걸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조선족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회사가 조용한 곳에 있다고.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차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고 주변에는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차 안이었고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외벽은 낡았고 창문마다 철창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구에 서 있는 2명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족이 민수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민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서 중국인 운전사가 막아섰습니다. 조선족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민수가 거부하자 조선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줬습니다. 조선족은 민수의 가방도 뺏었고 여권도 꺼내갔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도망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그 글 썼지? 민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협박 글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글 쓴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미 다 확인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잘못 아신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까지 가세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기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폭행이 멈췄을 때 민수는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 잘 들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 거라고.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해로 인해 납치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뒤 민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곳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3층 건물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1층은 관리구역이었습니다. 총을 든 경비원들이 교대로 입구를 지켰고 조선족 감독관들이 CCTV로 건물 전체를 감시했습니다. 2층과 3층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좁은 방마다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화면 앞에 앉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처럼 속아서 온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조선족 감독관이 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스포츠 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 온갖 종류의 도박 게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서버는 캄보디아에 있어서 한국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없고 이용자들은 텔레그램과 가상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건물 하나에서만 한 달에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갔습니다. 회원 수는 수만 명이었고 매일 수천 건의 베팅이 이뤄졌습니다. 조직은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갔고 게다가 사이트 자체를 조작해 이용자들이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큰 돈을 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긴다 해도 환전을 해주지 않거나 아예 계정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먹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가 이 조직만 운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곳곳에 비슷한 건물들이 있었고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이렇게 갇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캄보디아에서 운영되는 한국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의 연간 거래액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수의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고객 상담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입금 방법, 베팅 방법, 환전 문의 등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족 감독관이 민수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안에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만 있다고. 일을 하거나 죽거나. 민수가 망설이자 방망이가 민수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폭행은 10분간 계속됐습니다. 감독관은 민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하는 거냐 아니면 오늘 여기서 죽을 거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5시간. 식사 시간은 30분,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매뉴얼대로 답변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마치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화면 너머의 사람들이 돈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들처럼 이곳에 갇힌 피해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방에는 민수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 모두 민수처럼 일자리를 미끼로 속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022년부터 여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1년 넘게 갇혀 있는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탈출할 방법은 없냐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냐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돈을 내는 것, 조직이 요구하는 금액을 가족들이 보내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민수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족 감독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실적이 너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하루 15시간을 일했지만 고객 응대 건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일부러 느리게 일했습니다.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감독관은 민수를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조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바닥에 눕히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 발길질, 야구 방망이. 민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비명 소리가 일상이었습니다. 폭행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감독관은 민수에게 물을 끼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실적을 2배로 올리라고. 안 그러면 매일 이렇게 될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하루에 50대에서 100대씩 맞았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맞았고 말대꾸를 하면 맞았고 표정이 안 좋아도 맞았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그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누군가를 때렸고 민수는 그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민수가 그 협박글을 썼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왼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가 흔들렸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치료를 요청했지만 감독관은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진통제 2알을 던져줬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직의 한국인 간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펜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조직원 2이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간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협박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리고 펜치로 민수의 앞니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간부는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이빨이 뽑혔습니다. 뿌리째였습니다. 민수는 실신했고 깨어났을 때 입안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간부는 2번째 앞니도 뽑았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내내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니가 없어서 발음이 새나갔고 입안의 상처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감독관은 민수에게 죽 한 그릇을 던져주고는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은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오래 있었던 40대 남성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을 보고 싶다고. 어떤 피해자들은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 대가는 더 참혹했습니다. 민수가 온 지 2달째 되던 날 한 청년이 밤에 창문을 부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창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했고 경비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그 청년은 건물 마당에 끌려 나왔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당했습니다. 조직원 5명이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청년은 결국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체중은 이미 10kg 넘게 빠졌고 거울을 보면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3달째가 되던 어느 날 조선족 감독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1억 원. 1억 원. 민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백수였던 민수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고 부모님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조선족 감독관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여기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구하라고. 민수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시 고문실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불렀습니다. 감독관은 즉시 민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통화를 허락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감독관이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빚을 졌다고 1억 원을 2주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억 원은 불가능하다고. 제발 아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외 사건이라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안내했지만 민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직은 위치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을 구하는 것. 민수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부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고 사기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구한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조직에 전화했습니다. 1억 원은 불가능하니 3천만 원이라도 받고 아들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단호했습니다. 1억 원 아니면 협상 없다고. 그리고 시간을 일주일 더 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 부모님은 절박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어머니는 교회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의 대학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법 사채를 쓰기로 한 겁니다.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부모님은 겨우 9,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조직에 연락했습니다. 1억 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9,500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직은 하루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즉시 민수를 한국으로 보내주겠지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만약 신고하면 민수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부모님은 조직이 알려준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9,500만 원, 평생 모은 돈과 빚을 합쳐 만든 금액이었습니다. 송금이 확인되자 조직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뒤 프놈펜 공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민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다는 게 94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큰 빚을 지우다니. 그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24년 1월 민수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직원 2명이 민수를 차에서 내려주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공항 입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휠체어에 실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를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민수는 일주일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타박상, 영양실조,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의사들은 민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진단서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조직적인 폭행과 고문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조직의 협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설득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고. 민수만 당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부터 캄보디아에서의 94일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죄가 해외에서 일어났고 조직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직접 체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조직은 이미 민수가 신고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경찰에 얘기했다며 너 가족들 조심해.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직은 여전히 민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가족들에게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습니다. 거리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을 보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수를 협박글의 작성자로 지목한 것이 완전한 오해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진짜 글쓴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오해 때문에 94일간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직은 이미 건물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는 계속 운영됐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그 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처럼 텔레그램으로 일자리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실종 사례만 수십 건이었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민수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경찰은 민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 협박글을 쓴 사람의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IP 추적과 작성 패턴 분석 결과 부산이 아닌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실종됐는지 숨었는지 아니면 이미 조직에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을 진짜 범인도 겪게 될 거라는 생각에 민수는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캄보디아의 그 건물, 총든 경비원들, 조선족 감독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빨이 뽑히던 그날 밤. 앞니 2개는 임플란트로 대체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4일간의 지옥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곳곳에 비슷한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타깃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민수는 그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SNS나 텔레그램으로 오는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월급이 너무 좋고 경력이 필요 없고 즉시 출국 가능하다면 그건 함정입니다. 민수처럼 오해로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노동력 착취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곳에 가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삼방파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협박 글을 쓴 사람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조직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누구나 그들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